본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2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마스크 없는 얼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예뻐진 거 잘생겨지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물론 약간 하향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숫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스크는 벗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개막 주간 코리안 리거들이 바로 골폭풍 그리고 골풍년 일으켰습니다. 우! 잘했어요, 정말. 이렇게 그 주말에 한꺼번에 골들이 많이 터지고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너무 같아요. 기분 좋지 이른바 않아요? 거의 뭐 역대급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녹화 방송 나가고 이번 주말에 또 기대되는 요소가 네, 많죠. 맞아요. 아, 우리 선수들이 계속 잘해주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대되는 요소들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 명 한 명씩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부터 얘기하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강인 선수. 아, 네. 이강인 선수는 한 의원님이 뭐 중계를 하셨지만 발렌시아와 레반테전 첫 경기에 리그 첫 경기에 선발 출장을 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게임은 이제 레반테에게 좀 밀렸습니다. 근데 발렌시아가 딱 찬스마다 그래도 득점을 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그날은 세컨 스트라이커 롤 공격형 미드필더와 세컨 스트라이커를 오가는 그 위치에서 뭐 간혹 게데스와 이렇게 위치가 바뀌기도 했지만 측면 윙어와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 롤을 맡으면서 게임이 레반테에게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볼 터치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온도볼 상황에서 이강인에게 걸리면 그래도 뭐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강인이 잡으면 질 높은 패스가 나가고 질 높은 킥이 나가고 또 좋은 방향으로의 볼이 전개가 되는 루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차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뭐 프리시즌 동안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강화하려는 훈련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열심히 뛰었어요. 압박도 그냥 팍팍 부지런히 전방으로 나가주고 그리고 또 오프더볼 움직임도 뭐 해보려고 많이 움직이고 하지만 그 부분이 아직 노련하지 못해요. 압박을 강건하게 확 나가야 될 타이밍 또는 조금 뒤로 빠졌다가 볼 패스 줄기를 그냥 막아주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좀 해야 될 어떤 상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아직 그 부분은 좀 미숙하고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도 특히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본인이 이제 자꾸 공을 받으려고만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본인이 약간 침투를 해야 될 공간이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 오프더볼, 상대 배후로 그럴 때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팀에서 밀어주고 실전 경기들을 지금 빅리그에서 계속 라리가 경기들을 소화하다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압박도 90분을 선발로 내보낸 다음에 일단 본인이 90분 동안 뛸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압박을 해야 될 때, 또 잠깐 안배를 하면서 포지셔닝을 잡아줄 때, 뭐 이럴 때를 또 구분할 줄도 아는 노하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과정이 점점점 쌓일 때 이강인 선수는 한층 더 높은 클래스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상당히 스타트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이후에 ESPN 유럽 주간 베스트 11에 또 이름을 올렸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발렌시아가 이제까지의 이강인 선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좀 희망 고문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희망도 좀 가질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뭐 희망을 가질 만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좀 강하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까지는 그랬잖아요. 이강인 선수 나올까 아니야 뭐 못 나올 것 같아. 뭐 못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나오면은 뭐 몇 분이나 뛸까 막 그런 걸 우려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졌고요.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징계나 부상 같은 것만 아니라면 38경기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가 됐다는 것이 거의 확인된 첫 경기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생각해야 될 앞으로의 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은 물론 발렌시아가 올 시즌은 유럽 대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리가와 코파델레이 위주로만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에서 워낙에 중요한 전술적 핵심이 됐단 말이에요. 뭐 모든 경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시즌을 좀 체력적으로 안배를 잘 해야겠다. 안배하고 유지하는 데에 오히려 신경을 기울여야 될 시즌이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태까지는 사실 덜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풀 시즌을 핵심 선수, 팀의 거의 에이스급 선수, 주력 선수로서 보낸 시즌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이제 풀 시즌을 현명한 체력 유지 속에서 잘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기 중에도 그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장 의원님 말씀대로 발렌시아가 주도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도적인 쪽은 사실 레반테였죠. 네. 발렌시아가 앞으로도 웬만한 라리가 비슷한 레벨 내지는 더 높은 레벨 이런 팀들 만났을 때 주도적인 게임 잘 못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미우니 고우니 해도 파레오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가 뒤쪽에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상황에서 볼 투입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이 앞으로도 좀 높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강인 선수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막시 고메즈 선수와 더불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가도 뒤에서 좋은 볼이 잘 안 오니까 본인이 이제 활동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막 내려와서 본인이 볼 갖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장면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넘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체력이 또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같은 사실 플레이메이커는 우리가 뭐 후안 로만 리켈메 뭐 이런 선수에게서 우리가 잘 봤듯이 사실은 아래쪽에서 좀 잘 받쳐주고 이강인 선수에게 최대한 좀 좋은 상황에 볼을 전달해주면 그때부터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공격 자원들과 더불어서 뭔가 매직을 펼쳐주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강인이 계속 아래로 내려와서 생각보다 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고생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네. 되고 그러면은 이게 경기 중에도 체력이 또 후반부에 또 급전직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내에서의 체력 유지 문제 그리고 전체 풀 시즌에서의 체력 유지 문제 요런 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더 헤쳐나가야 될 과제다. 이런 걱정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는 에이스급이 됐기 그럼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출전 걱정이 아니라 얼마나 유지와 안배를 잘하느냐 이런 게 오히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워낼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다음 선수로 한번 가볼게요. 어느 쪽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황희찬? 네, 황희찬. 네. 라이프치히 이제 나겔스만 남자. 황희찬 선수 특히 팬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 의원님 K본부에서 네, 이제 지상파로도 중계를 또 하기 때문에 네. 전 국민적 관심사로 또 대두될 수도 있어요. 황희찬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근데 첫 스타트 물론 분데스리가 공식 리그 경기는 아니었지만 포칼 이부 리그 뉘른베르크와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무엇보다도 황희찬 선수가 연습 경기를 한 경기도 소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고 라이프치히 팬들 입장에서도 과연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어느 정도냐. 뭐 티모 베르너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베르너가 빠진 상황에서 황희찬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지켜봤겠죠. 근데 그 첫 경기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포칼이었지만 이 포칼에서 황희찬 선수의 인상적인 활약이 아마 그 첫인상이 상당히 당분간 오래 갈 것 같고 리그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황희찬 선수 칭찬할 때 지난 시즌 통해서 오프더볼 움직임 네. 또 온더볼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 역량이 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말씀을 황희찬 선수에게 계속 했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에서도 싹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딱 빠져줘야 될 타이밍에 오른쪽으로 돌아뛰고 거기서 컷백을 통해서 폴센에게 골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장면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진짜 좋아졌다. 움직임이 일단 좋아졌고 그 상황에서 좋은 어시스트를 넣어줬고요. 그 전체적으로 저 라이프치 팀 자체가 네. 공격 라인업의 스쿼드가 그렇게 깊은 팀은 아니에요. 황희찬 선수는 지금 현재 팀 상황에서는 계속 중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적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첫 경기는 매우 희망적이었고 이제 분데스리가 첫 경기를 이제 봐야겠죠.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예전부터 뭐 정말 파괴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나서 최종 마무리 패스가 좀 덜 좋아서 네. 그런 데서 이제 약간 우려를 낳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는 시야도 매우 좋아졌고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 패스의 질 자체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어떻게 보면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말 다기능적인 포워드를 요구하는 그런 전술적인 시스템에서 사실 굉장히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선수예요.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베르너 선수 그 대체라는 부담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베르너가 있을 때만큼의 골을 이 라이프치히 팀 전체가 재현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이제 하나 관건이긴 하지만 황희찬 선수의 현재 실력, 현재 어떤 스타일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장점들 이런 거는 나겔스만 감독의 입맛에 저는 딱 맞는 선수가 이미 돼 있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그 포칼 경기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뭐냐면 처음에 은쿤쿠와 나니올모와 같이 있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 스트라이커였죠. 그러다가 이제 은쿤쿠 빠지고 폴센 들어가니까 황희찬 선수가 그때는 왼쪽 윙포워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가면서 이제 황희찬, 폴센, 다니올모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나중에 이제 포스베리 선수가 왼쪽 또 중앙 미드필더 있다가 포스베리가 나중에 왼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황희찬 선수가 또 오른쪽 윙포워드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를 이 경기에서 나겔스만 감독은 중앙 공격수, 왼쪽 측면 공격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다 활용을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라이프치히가 공격진 층이 아주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를 첫 경기부터 중앙, 왼쪽, 오른쪽 시간대에 따라서 다 써봤다는 얘기는 아까 이강인 선수에게 한 이야기를 제가 반복을 또 하게 되는데 황희찬 선수도 34경기 거의 다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희찬 선수가 멀티성이 좋고 유틸리티가 높아서 나겔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정말 그 다기능적인 전술적인 축구에 딱 어울리는 선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황희찬 선수가 중앙 공격수에 있다가 폴센이 들어올 때 황희찬이 나갔으면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를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중앙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건가 보다라는 또 예측이 나올 수 있었는데 폴센이 들어올 때도 황희찬은 왼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포스베리가 들어올 때도 황희찬은 또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진의 변화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황희찬은 키플레이어처럼 쓰겠다라는 가장 활용성이 얘기처럼 높은 보였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뭐 이강인 선수와는 또 약간 다른 포지션, 약간 다른 역할로서 라이프치히의 아주 전술 핵심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거 정도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라이프치히에서도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분데스리가 갔으니까 또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권창훈, 정우영. 네, 이 경기도 이제 3부 리그 팀 마나임과의 분데스리가는 아니고 포칼이었는데 3부 리그 팀이지만 마나임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였죠. 근데 이 경기는 고무적이었던 거는 저는 정우영 선수 같아요. 권창훈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권창훈 선수도 잘했어요. 네. 페테르센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헤딩골을 네. 권창훈 선수가 넣었는데 사실 정우영 선수가 이번 올 시즌 앞두고 이 코로나 공백기에 사실 지금 언급된 선수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 올 시즌 평가를 가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네. 그래서 공백기 동안 근력 운동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충실하게 자기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한 선수들이 빛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정우영 선수가 지금 개인 훈련을 상당히 열심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기사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정우영 선수가 많이 집중하면서 몸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팀 자체가 프라이부르크가 발트 슈미트 같은 세컨 스트라이커죠. 페일러 선수와 함께 페테르센도 물론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4-4-2 전형을 지난 시즌에 많이 썼지만 발트 슈미트가 지금 벤피카로 이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대체 카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영입한 데미로비치 같은 선수도 있어요. 스위스 리그에서 14골을 기록한 보스니아 출신 선수인데 이 선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은 정우영 선수를 기본적으로는 윙어 역할을 많이 맡기겠지만 연습 경기 때 정우영 선수를 세컨 스트라이커처럼도 기용하면서 거기서 장점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이날도 득점은 못했지만
골대 하나 맞추고 네, 상당히 왕성한 활동량과 아주 자신감 넘치고 기존의 다른 그러한 또 좋은 밸런스에서 힘 있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빠른 스피드 속에서. 네. 네.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권창훈 선수와 함께 이 팀이 이제 4-4-2를 많이 쓰지만 올 시즌에는 4-2-3-1과 같은 운영도 많이 병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 필러가 됐던 패트리슨이 됐던 또 새로 영입된 이 데미로비치 선수가 됐던 그런 공격진들 하에 분명히 정우영 선수는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선수로 아마 꽤 출장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분데스리가는 데뷔를 못했거든요. 정우영 선수는 무조건 분데스리가 데뷔한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권창훈 선수도 이날 상당히 좋은 컨디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프라이부르크가 이 감독이 뭐 한번 베스트를 정하면 기본적인 스타일이 쭉 가더라고요. 초반에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3부 리그 마나임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개막하고 나서 권창훈, 정우영이 괜찮은데? 그러면 이 선수들을 주전으로 썼는데 만약에 1, 2, 한 3라운드 내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계속 낸다. 그러면 그대로 쭉 가는 거죠. 지난 시즌 주전하고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쭉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칼 경기는 상당히 중요했고 올 시즌은 이 두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경기를 꽤 많이 볼 것 같다. 그런 희망적인 포칼이었습니다. 아우, 한 팀에 코리안 리거 2명이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2명이 있는 것도 기분이 잘하고 좋은데 있다는 게. 2명이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는 그날 프라이부르크가 마나임의 뭐 압박 플레이에 좀 좋지 않은 흐름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권창훈 선수가 그래도 프라이부르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골도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권창훈 선수가 보여줬던 그날의 모습은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그 누구보다도 사실 그 2선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권창훈 선수가 꽤 괜찮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치보다도 훨씬 이상으로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뭐 위치를 가리지 않는 또 주변 동료들과의 아주 유기적인 위치 변경 등을 통해서 정우영 선수는 이날 뭐 아깝게 뭐 골대 맞히고 뭐 골을 못 넣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감독과 주변 동료들이 흡족해할 만큼 굉장히 아주 팀의 엔진 내지는 팀의 윤활유를 칠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장 의원님이 언급하신 선수들이 사실은 다 잠재적인 권창훈, 정우영 선수의 경쟁자들이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좀 묘한 얘기지만 정우영 선수, 권창훈 선수가 또 경쟁을 같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첫 경기에서 보여준 두 선수의 모습은 두 선수가 다른 그 동료들에 비해서 다른 그 외국인 동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강점이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저는 증명을 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우영 선수가 오히려 활발하면서도 가장 영향가가 있었다. 권창훈 선수는 기회 창출 능력에 연관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선수가 다른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 오히려 장점이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준 첫 경기였다. 그거는 저는 두 선수에게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미래가 열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다음 선수는 이승우 선수 얘기해보죠. 네. 네, 신스트라이던의 이승우 선수가 드디어 3개월 만이죠. 오래 기다리던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골을 넣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코로나 공백기에 잘 준비했던 선수. 이승우 선수도 한국 와서 이 PT 프로그램을 아주 네. 잘 소화를 했죠.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파워가 생기고 그리고 경기 체력도 올라가고 파워가 생기면서 이 스피드를 달고 들어갈 때의 힘, 기동력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그 무엇보다도 밸런스가 좋아진 부분이 크죠. 정우영도 전 그걸 느꼈거든요. 이승우 선수도 무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였거든요. 네. 특히 수비 붙을 때의 밸런스나 또 치고 들어가거나 뭐 이럴 때 좀 파워를 같이 동반한 그런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쏠림 현상이 있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밸런스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날은 골도 2골을 넣으면서 이제 드디어 신고식을 시작을 했지만 저는 이승우 선수 진짜 준비 잘했다라는 거를 그냥 개인 원더볼 상황에서 느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이 붙었어요. 플레이 자체가 이 선수는 힘이 붙고 이렇게 밸런스 좋아지면 신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유형의 선수로 발전할 수 있어요. 지금 정도의 성장이고 이승우 선수가 노력한 결실이 지금 경기 내용에서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는 올 시즌 이 상태로 계속 들어가면 벨기에 리그 씹어먹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볼 정도로 네.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승우 선수는 기본적인 어려서부터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뭔가 파괴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는 또 드리블을 좀 치는 게 거의 이제 이승우 선수의 장기이자 뭐 습성처럼 돼 있는데 그럴 때 약간 그 무너지면. 밸런스가 안 좋게 되면 수비수들과의 경합 장면 혹은 이제 볼을 앞으로 좀 길게 쳐놓고 달릴 때 이럴 때 있어서 밸런스가 안 좋으면 사실은 약간 휘청휘청하게 된다고요. 그 볼을 이제 정확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승우는 좀 더 밸런스가 좋아지고 좀 더 튼튼해졌다는 느낌을 줬던 게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승우 선수는 어려서부터 뭐 테크닉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제가 굳이 약간의 그 트집을 잡자면 슈팅이 네.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보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에 테크닉으로서 이제 많은 선수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때에는 프로 레벨에서의 약간 약할 수 있는 슈팅이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뭐 4명, 5명 막 제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프로 레벨에서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슈팅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요번 경기들에서 이제 2골을 터뜨리는 걸 보니까 보여줬죠. 슈팅도 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승우 선수에게 또 골이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골대 아주 가까운 데서 뭐 툭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슈팅이 동반이 돼야 골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지금 멀티골을 넣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슈팅에 있어서도 조금 더 힘이 붙고 자신감이 붙고 평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승우 선수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재성 선수 얘기를 해볼까요? 2부 리그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사실은 92년생의 이재성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2부 리그에서 사실 이재성 선수의 이 클래스는 거기서 놀 물은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저는 본인이 이제 상당히 겸손한 스타일이고 차분히 자기가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 2부 리그부터 한번 들어가서 하겠다라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너무 겸손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현님하고도 얘기했지만 2부 리그 내에서도 빅팀이 있거든요. 네. 그 팀도 아니고 아주 시골팀 홀슈타인킬에 있어서 아쉬운 거는 예전에 이청용 선수 볼튼에 있듯이 1부 리그였지만 볼튼은 프리미어리그 팀 내에서도 조금 관심 밖에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저희는 볼튼 중계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10경기를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았는데 평가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만큼 평가가 네. 더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약간 관심이 적은 팀에 있게 되면. 이재성 선수도 사실 그런 느낌이 지금 계속 있단 말이죠. 저는 어떻게 됐든 1부 리그로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꼭 빅리그 1부 리그가 아니라도 어디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준 빅리그에 있는 명문 클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클럽에도 가서 유럽의 이재성 선수의 존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영리하고 볼을 잘 차는 선수인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경기 맞아요. 또한 뭐 이렇게 평가가 없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는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입니다. 좋은 데로 빨리 이적하자. 홀슈타인킬에는 이제 봉사할 만큼 했고 맞아요. 홀슈타인킬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더 이상 이재성 선수가 거기서 뭔가를 더 배울 것도 없어 보이고 연마할 게 없어요. 이재성 선수는 거기서 이제 왕노릇 그만하고 조금 더 큰 데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적 시장이 10월 5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는 뭔가 좀 괜찮은 소식이 들리기를 그게 이재성 선수에 대한 모든 멘트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누구를 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황인범 선수 얘기하죠. 네. 주말 그 리그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이번에 나온 건 이제 컵 대회라서 네. 나올 수 있었어요. 징계 안 받고 그 3부 리그 팀 체르모 모레츠라는 팀 하고 했는데 러시아 리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창의성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다른 리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황인범 같은 그런 테크니션 또 센스 있게 어시스트를 넣어주거나 상당히 머리를 써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존재가 상당히 부각되는 거예요. 오, 이런 선수. 그런 선수 조금만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미란 축구 형제나 막 이런
약간 센스 있는 유형의 선수들 나오면 러시아 리그에서 막 난리 나요.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스날 레전드 아르샤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네. 안드레이 아르샤빈 테크니션. 기회를 보고 네. 바로 말한다. 그 정도가 태클이지.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브라질이나 아니면 뭐 스페인이나 이런 기술이 좋은 리그에서 있는 선수들에 비하면 그렇게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막 그래요. 근데 황인범 선수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도 물론 상대가 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더군요. 네, 체르모 모레츠라는 3부 리그 팀인데 물론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뭐 이렇게 딱 1부 리그 팀하고 했던 건 아니니까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골도 넣고 또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면서 팀에 완전히 창의성을 넣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루빈 카잔도 이 작은 클럽은 아니에요. 러시아 리그 내에서. 물론 뭐 다른 명문 클럽들이 있지만 루빈 카잔 역시 그래도 꽤 중상위권에서 항상 이름값을 하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서 루빈 카잔 같은 팀은 외국 리그에서도 좀 보는 팀들입니다. 네. 분명히 이제 다른 B클럽으로도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리그에서 최고의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올 시즌 잘 해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덧붙이면 이재성 선수 그러니까 빨리 이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홀슈타인킬보다 루빈 카잔이 좋아요. 네. 조건이. 맞아. 왜냐하면 러시아 리그 자체가 지금 현재 유럽 리그를 뭐 순번대로 줄을 세울 때 그래도 꽤 상위권에 있는 리그가 러시아 리그예요. 보통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체스카 모스크바, 디나모 모스크바, 제니트. 그 다음에 제니트 상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으로 그다음- 보는 게 루빈 카잔이에요. 거기 있는 선수들 체킹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정도가 아니죠. 러시아 리그 자체 그 랭킹이나 레벨이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리그는 항상 주목도가 있고 황인범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그리고 컵 대회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평균 하나 정도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한 데다가 여기에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 루빈 카잔이 사실 최근 근년에는 성적이 좋았던 팀이 아닌데 황인범 선수의 가세와 오면서 더불어서 올 시즌 순위가 예년보다 상승했어요. 상승해 있어요. 그러면은 루빈 카잔이 과거에 좀 더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황인범 선수와 더불어서 올 시즌 지금 추세대로 계속 상승해서 좀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정말 이건 황인범 선수한테는 엄청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 리그에 대한 주목도가 빅리그에서도 있는 데다가 여기서 요즘 좀 순위가 계속 안 좋았던 루빈 카잔을 황인범 선수가 끌고 올라가는데 주역 가장 창의적인 선수 뭐 이렇게 되면 동반 네, 상승. 황인범 선수의 주가와 주목도는 급상승할 여지도 지금으로 봐서는 있는 것 같다. 네. 황인범 선수 아주 팀도 잘 찾아갔고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응원을 해줄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개막하자마자 코리안 리거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장현님 아까 처음에 한 말씀처럼 정말 다음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소식들이었던 것 다음 같습니다. 경기는 손흥민, 황희조 선수 얘기도 좀 할 수 있게 네, 두 선수가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기운을 불어넣어 주겠어. 자, 이제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승부 예측 결과 시원하게 말하겠습니다. 저 올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박수를 받을 만한 올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장의원님이 먼저 선택을 하고 정순주 아나운서가 자신을 희생해서 선택지를 다 다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순주 아나운서가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이 한 사실은. 몸 바쳐. 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장현님 왜 이렇게 옆에서 웃으세요? 어? 웃겨서. 비웃으세요 왜? 농계 같이 얘기를 하길래 이 한번 무슨 맞죠? 얘기하려고 했더니 올깡했네. 올깡했네. 농계가 올깡한 것처럼. 자, 425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FC 서울 대 대구 FC. 기성용이 다쳐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유. 왠지 요거는 기성용 선수 부상 여파도 있고 대구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대한 선수 뭐 제4의 전성기쯤 맞아요. 되는 것 같고 기분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도- 요거는 살짝 대구승. 파이널 A를 위해서 서울이 동기부여가 돼 있긴 한데 그렇죠. 지금 6위 강원하고 승점 같거든요. 대한 선수가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서 더 서울이 대한이 밑으로 보여요. 서울전 때 저는 무승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 대구 승할게요. 느낌이 대구승? 왠지 대구가 일 것 같아. 왠지 대안 같은 선수는 축구를 아는 선수임과 동시에 스토리를 아는 선수거든요. 네, 이럴 때 맞아. 대안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대구 할래요. 진짜? 이번에는 두분하고 다르게 하지 비슷하게, 않겠습니다. 이번엔 비슷하게. 선우 FC 대 광주 FC. 이 경기는 윌리안 복귀하죠? 네.
윌리안, 펠리페, 엄원상 삼각편대 제가동입니다. 성남도 지난 경기 사실 난타전까지 그래도 끌고 가서 졌지만 성남 홈이죠. 이제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성남도 그 어느 때보다 요즘 공격이 좋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상호 선수가 가세되면서 이미 업그레이드가 됐고 최근에는 또 상당히 또 적극적인 경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광주 광주. 광주가 화력이 좀 더 셀 것 같다. 느낌이 윌리안이 힘을 비축해서 나와서 광주가 조금 활발한 그런 움직임. 요즘에 다현 선수도 잘하고 두현석부터 해서 뭐 다른 두현석 선수 굉장히 잘 뭐 받쳐줘요. 다른 선수가 네. 나와도 잘하니까. 네. 그래서 난타전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양 팀 모두 득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광주가 한 골 정도 더 넣지 않을까. 저도 광주. 골 정도. 저도 광주. 왜 왜냐하면 이번 주? 저는 사실은 지금 6강 싸움하는 팀 중에서 광주를 기본적으로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럴 때는 저는 지론이 있어요. 공격력 강한 팀이 좀 유리하다. 이런 흐름에서는 이른바 계속 가둬놓고 막 때리는 상황을 이제 성남도 물론 그런 네.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경기는 분명히 그런 흐름이 양 팀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확률이 광주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광주. 성남이 올 시즌에 광주에게 첫 패를 안겼거든요. 그래서 성남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느낌이 왔어요. 무승부. 무승부. 여러분 무승부만 피하십시오. 이제 저만 피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FC 대 수원 삼성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수원이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이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사실 엄마냐 아빠냐. 아, 저 장현님도 아, 그렇네. 고향 엄마냐. 팀이 강원이잖아요. 예. 어떡해요. 누구 택해. 이럴 때. 이거 승부는 일단 강원승. 강원승? 네. 승부는 강원승인데 그 다음에 뭐 뒷이야기가 있나요? 그 다음 경기부터 수원 연승해라. 네. 아, 강원은 승리하고 파이널 들어가서 아. 이 경기는 정말 두 팀 모두가 목적의식 진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강원이 6이긴 하지만 지금 밑에 팀들이 완전히 그냥 승점 같은 팀도 있고 비슷비슷한 팀도 있거든요. 저도 강원이 유리할 거는 같아요. 어. 올 시즌 시작하기도 전부터 수원이 매우 어려운 시즌 보낼 거라고 한 짤방이 돌아다녀가지고 수원 선수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죠. 예. 이인생 감독도 알고 있던데요. 진짜요? 예식장에서 대박. 봤는데. 그래서 봐봐요. 선수들이 오히려 맞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했거든요. 내가 확인한 거예요. 가갖고. 그걸 아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야. 왜 그러냐면 그치. 그래? 우리가 강등당하나 봐라. 이러고 오히려 힘들어가서 플레이가 되니까 오히려 더 말렸지. 그렇지. 이게 다 형 때문이라고. 다 한준현님 때문이야. 아니 그러면 그런 평가를 깨기 위해서 잘해야 정상인 거지. 진지하게 또 이 리액션 하는 거 봐. 화내주세요. 농담이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이 이번에는 좀 있어요. 바꾸겠다? 그래서 강원이 유리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무승부로 할래요. 아, 수원한테 더 이상 미안하기 싫어서. 수원 하시죠 그러면. 아니 무승부 할래. 역배. 그럼 이럴 때 수원 간다. 그렇지 이번엔 한번 믿는다. 가는 거야. 이번엔 가는 거야. 무조건 해라. 화이팅. 꼭 이번에는 좀 네, 이겨주시길.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강원 수원전이 분수령이 되는군요. 그렇죠. 결과가 분수령이 되는군요. 수원전이 요거 만약에 제가 맞히면은 신앙처럼 되는 거잖아요. 역배. 아 여신. 그렇죠. 그리고 수원의 여신이 또 될 수 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원이 여신 안 돼. 수원 팬들을 다 알아. 좀 팩폭. 좋게 해 좀. 아, 너무 웃겨. 아, 수원 팬들은 다 누가 찐 팬인지 다 알아. 여튼 여러분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과연 파이널 A에 들어갈 팀은 누구일지, 파이널 B에 들어갈 팀은 누구일지 그 경기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